안녕하세요. 김기사의 전기 내비게이션의 김명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변전소와 변압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땅속으로 전력 케이블을 통해 전기를 공급하는 지중화에 대한 이야기와 송배전선로에서 알아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강 시내에서 전봇대가 없는 경우 어떻게 전기를 공급하나요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이렇게 집에서나 아니면 상점 혹은 공장 같은 데서 사용할 때는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송전탑을 통해서 변전소까지 가고, 변전소에서 전봇대를 통해서 배전선로를 이용해 원하는 장소까지 간다고 앞서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봐도 전봇대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제가 전기를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전봇대라는 것은 가공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가공이 아닌 지중, 즉 땅속으로 이렇게 전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지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중화라는 단어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지중화라는 것은 전선을 땅속으로 1m 이상 파서 묻는 것이라는 것으로 정의를 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 단어를 자세히 보시면은 지하화가 아니라 지중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땅속으로 다니는 철도를 우리가 지하철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왜 지중철이라고 안 하고 지하철이라고 하냐면은, 모든 구조물 같은 게, 그러니까 뭐 역사가 되었건 아니면 그 철도 신호가 되었던 모든 게 다 지하에 묻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지중화라는 거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게, 그 전선 자체, 케이블 자체는 땅속으로 다녀 지하가 맞지만은 그에 대한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변압기나 아니면 개폐기 같은 전기 시설물이 지하가 아닌 땅 위에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즉 땅에 이렇게 지나간다, 완전 땅속이 아니라. 그래서 지중화, 가운데 중을 썼는데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도 전봇대로 이렇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가공지역, 그리고 이렇게 땅속으로 이렇게 케이블이 지나가서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을 지중지역, 이렇게 나눠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이 지중화가 얼마나 이 많은 차이를 보이는지 제가 이제 좀 비교사진을 찍는데, 이제 구도심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중에 하나가 그 가공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전선이 얼기설기, 근데 전선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막 통신선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군데군데 이렇게 전봇대가 있고 하니까 굉장히 이 시각적으로 이렇게 좀 예뻐 보이지가 않죠. 그에 반면에 우리가 이제 신도시 같은 데나 아니면은 아파트 단지, 대학 캠퍼스, 그리고 이제 시내에서도 구도심인데도 이제 이 주거 환경 같은 것을 개선한 도심 지역,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 보기 싫은 전기줄 같은 거나 전봇대를 모두 치우고 땅속으로 전선이 다녀서 이렇게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이 도로 같은데 아래로 전기줄이 지나가는 거지, 실제로 여기에 전기가 공급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지중화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길가 어딘가에는 뭔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네모 철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변압기라고 딱 정의를 할 수 없는 게, 뭐 변압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 개폐기, 즉 스위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변압기나 개폐기 같은 게 이렇게 땅 위로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다는 점, 이게 지중화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네모난 철함을 가리켜 우리가 패드라고 합니다. 앞서 제가 강의한 부분에서 이제 송전탑 그리고 전봇대 쪽에서 특히 이제 송전선로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의 상에 하나의 전선만 지나가는 단도체뿐만이 아니라 2개 이상의 복도체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즉 도체가 여러 개인 이런 가공선로의 경우는 다도체의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단도체도 있습니다. 전봇대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단도체의 한 예인데, 가공선로는 다도체인 반면에 지중선로 같은 경우 이렇게 땅속에 이렇게 케이블이 지나가는데, 하나의 상을 담당하는 케이블이 한 가닥의 케이블, 즉 3상이면 3가닥의 케이블이 지나가겠죠. 이런 식으로의 도체당 하나씩, 즉 상당 하나씩의 도체를 갖고 있는 단도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우리가 육안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가공선로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송전탑과 전봇대 그리고 애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지지를 해주는데 지지해주는 그 구조물에 전류가 흘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애초에 절연 소재로 되어 있는 애자로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데 그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가공선로 같은 경우는 무엇인가 이렇게 떠받들어서 지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무게 제한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렇게 전선을 무거운 걸 써서도 안 되는 게 그 구조물 자체가 견딜 수 있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군다나 바람까지 불면은 그 더 하중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루미늄 연선 같은 걸 이용해서 좀 가볍게 한다 그랬었는데 지중선로는 말 그대로 땅 속에 이렇게 묻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무게 제한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굵고 무거운 케이블을 사용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케이블은 굳이 가벼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구리로 된 도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 땅 속으로 있다는 것은 또 역으로 말하면 이제 습기 같은 거에 취약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비가 오더라도 땅이 이렇게 머금게 되면은 글로 이렇게 물이 스며들어서 전선을 건들게 될 경우에는 이제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그 절연하는 그 피복 같은 게 두툼한 시스에다가 내부에 게재물 같은 거 이게 듬직하게 있는 그래서 절연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 이 케이블만 갖고도 이 겉에 이 피복만 갖고도 보호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아서 ELP 전선관까지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ELP 전선관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뭐 P 전선관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 FEP 전선관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ELP라 많이 하는데 일본에서 이 FEP 전선관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대로 들어와서 현장에서는 FEP 전선관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선로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전선이 우리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공기 중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전류가 흐르면서 생기는 줄열, 이 열 자체가 냉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래도 열 발산이 쉽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러프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건 있지만은 땅 속에다가 묻은 데다가 거기다 뭐 전선관 같은 걸로 이렇게 똘똘 싼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열 발산이 어렵기 때문에 좀 이런 거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도 지중화 같은 경우는 좀 한계가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제가 좀 전에도 이제 그 사진을 통해서 가공 지역과 지중화 지역의 어떤 이 시각적으로 도시 미관의 어떤 그 차이 같은 걸 보여줬는데요. 단순히 이제 도시 미관을 위해서 이렇게 지중화를 한다는 거는 사실 땅을 파고 전선을 묻는다는 게 전봇대 하나 심어갖고 전선이 이렇게 가설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도 이렇게 지중화를 하는 이유, 뭔가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먼저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이게 도시 미관을 개선을 한다. 이 도시 미관을 개선한다는 거는 실제로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유럽에 있는 많은 도시들도 지중화가 돼 있는데 우리가 유럽의 도시들 사진으로 봐도 굉장히 멋있다 그러는 이유가 이 얼기설기 설겨 있는 뭐 전선 같은 게 안 보여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쾌적하게 이런 환경 같은 것이 조성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항상 그런 걸 느끼잖아요. 이 전봇대나 송전탑을 보면은 어우 내가 저기 천 닿으면 감전되는 거 아니야. 실제로 또 이제 간판 작업 같은 거 하시는 고소 작업 하시는 분들도 이 전봇대에 있는 전선 때문에 감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이런 배전선로 혹은 뭐 송전선로 같은 거에 사람이 직접 닿을 일이 없어서 이런 전기 안전사고, 감전사고 같은 것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태풍 등 날씨재해 피해 거의가 없다. 뭐 이 얘기는 이제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굉장히 뭐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나무가 딱 쓰러지면서 옆에 있는 그 전봇대 전선을 딱 건드면 빠지직 소리가 나면서 불꽃이 황 튀고 뻥 하고 뭐 그런 극단적인 장면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전선이 이렇게 노출돼 있다 보니까 어떤 이런 날씨 같은 걸로 인해서도 사고 발생이 있을 수 있죠. 실제로 벼락이 뭐 변압기를 때려가지고 뭐 일대가 정전됐다 이런 기사 같은 것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선로의 보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전선 전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아야 되는 경우가 있죠. 매우 뭐 핵심적인 기관인데 그 나쁜 생각을 하신 분이 여기에 전기를 끊어야겠다 해가지고 전봇대에 있는 전선을 무리하게 끊어버리면 그 핵심 기관에 전기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쉽게 이제 뭐 보이지도 않아야 되지만은 이렇게 아예 땅속으로 묻어버리면은 뭐 땅을 파면서 전선을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땅을 판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누가 봐도 좀 이상한 일이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보안 같은 거에 대응하기에도 좋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들여서라도 이렇게 지중화를 합니다. 뭐 이게 절대적이지는 않지만은 똑같은 구간을 이렇게 가공과 지중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지중 지역 같은 경우에 8배 정도 공사비가 더 많이 든다고 합니다. 바로 그게 단점이 되죠. 건설비 및 유지비가 매우 크다. 땅을 파고 선을 묻어야 하기 때문에 더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있지만은 전기라는 것은 계속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전봇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유지 보수하는 것과 땅을 파서 유지 보수를 하고 다시 메꾸고 이러는 것에 있어서의 비용 같은 경우도 확실히 지중화 쪽이 비싸겠죠. 그리고 가공선로 같은 경우에 최소 10m 이상 높게 지어지고 지중선로는 막대한 건설비나 얇게 묻기 때문에 전자파 발생이 가공선로보다 더 많다. 이거는 약간 좀 논란이 될 수는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전봇대에서 보통 전기줄 저압선 같은 경우도 대략 한 10m 정도 위에 떨어져 있어요. 사람 키가 뭐 1m 뭐 70이다 그러면은 어쨌든 약 8m 30 정도의 어떤 그 좀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배전선로 같은 경우는 대략 뭐 이게 땅에서 한 1m 정도 더 아래, 송전선로 같은 경우는 지하 8m 정도에 이렇게 묻는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인체에서 좀 더 선로가 사실상 가깝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발 밑에 이렇게 전선이 지나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방송에서 전자파 이야기를 할 때 그 아스팔트 도로 위에다가 이렇게 전자파 계측기가를 재고 이러는 이유가 아무래도 가공선로보다는 더 선로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측정이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전력 용량을 증설하기 힘들다. 당연한 얘기죠. 전봇대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선을 가지고 더 굵은 선을 교체하고 걸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만은 지중화는 말 그대로 뭘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땅을 다시 파야 됩니다. 그리고 더 큰 굵은 케이블을 묻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지을 때부터 아예 그 앞으로 장래에 쓸 전력 용량까지 충분히 계산하고 나서 넉넉하게 이렇게 공사를 합니다. 나중에 다시 파고 대묻고 이런 작업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고요. 고장이 났을 때 고장 지점을 파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구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가공선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전선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니까 어디에서 뭐 지락사고가 났다 이러면 그 사고 난 지점 같은 것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누전공사 같은 거 하신 분들 알 거예요. 벽 속으로 전선이 다니면 그걸 일일이 찾는 것 자체가 일이잖아요. 그게 바로 누전공사의 핵심이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땅 속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전선에 문제가 생겼다면은 그걸 찾는 것도 일이죠. 그냥 어디에 한 곳에 딱 놨다 그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고, 또 문제가 생긴 것을 이렇게 복구하는 것도 역시나 또 땅을 파서 그 문제 부분을 해결하고 다시 묻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전기 증설이나 계량기 같은 걸 이렇게 이제 새로 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전기를 사용하는 수용가의 입장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전기공사 업체를 운영하면서 증설이나 계량기 신청 같은 걸 할 때 항상 물어본 게 주변에 전봇대가 있냐 아니면 전봇대가 보이지 않는 지중화 구역이냐 이런 걸 묻고 나면은 고객이 대답을 해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견적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게 뭐 지중화 구간이라고 우리가 뭐 돈을 더 많이 벌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이제 한전에서 가져가는 돈, 불입금이라고 하고 수수료라고 하는 그 돈이 가공 지역에 비해서 지중 지역이 약 2배가량 더 받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드는데 그 이유는 이걸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한전도 비용을 부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가공 지역보다 더 공사비가 많이 든 지중 구역에 더 많은 이 수수료를 부과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중화 공사 방법은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직매식, 관로식, 암거식 이렇게 있는데, 직매식이라는 거는 직접 매설 방식이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글자를 따온 거죠. 직접 매설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력 케이블을 그냥 땅에다 직접 매설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뭐 대단한 구조물 같은 거 갖추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묻는 거.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공원 같은 데 보면은 그 가로등 같은 데에도 전기를 공급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그 깊게 파지는 않고 얄팍하게 파갖고 거기다 케이블을 직접 이렇게 묻어가지고 가로등 이 보안등 같은 거에다 전기를 공급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케이블 회선수가 2회선 이하로 굉장히 적은 용량, 그러니까 큰 전기를 쓰는 게 아니라 뭐 공원에 이런 보안등, 가로등 같은 것 이 정도 켜거나 아니면 뭐 다른 시설 같은 거 간단하게 돌릴 수 있고, 그리고 뭐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 그 자체가 용도 변경이 돼가 갑자기 뭐 아파트가 생기거나 공장이 생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이제 장래에 증설할 계획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전기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이런 경우는 보통 이렇게 직매식을 하고요.
그리고 관로식부터는 이제 좀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관로라는 거는 말 그대로 파이프를 이용한 길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그 ELP 전선권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묻는 건데, 이것부터는 이제 공원이 아니라 일반 뭐 그 주택가 아니면 아파트 단지 인근 같은 데에도 이런 관로식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케이블 회선수가 3에서 9회선 정도로 어느 정도 좀 용량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그 추가로 또 이제 전기를 사용하는 어떤 그 수용가가 늘어날 걸 대비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장래 도로가 생길 경우에도 적당하다는 얘기는, 보통 이제 이게 지중화 선로라는 게 뭐 집과 집 사이를 이렇게 쏙쏙쏙쏙쏙 막 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보통 이게 도로같이 공영구역 지하로 많이 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도로가 생길 것 같다, 이게 도시계획에서 포장할 도로가 나온다 그러면은 미리 그쪽에다가 지중화 작업을 하고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거식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그 대규모 지중화 공사라고 할 수 있죠. 이제 큰 도로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대로라고 많이 표현하죠. 강남대로, 뭐 송파대로, 뭐 이런 식으로 대로 같은 데가 보통 암거식이라 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전력구라는 표현도 쓰고, 전력뿐만이 아니라 뭐 가스, 아니면 수도, 뭐 하수도, 뭐 이런 모든 것도 같이 이렇게 묶기 때문에 공동구라는 표현도 씁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아예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터널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 구조물 안에다가 그 케이블들을 놓죠. 물론 이제 케이블만 놓는 것이 아니라 뭐 이것저것 방금 말씀드린 수도가 됐든 가스가 됐든 이런 것도 같이 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가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게 됩니다. 땅도 충분히 깊게 파야 되고, 거기다 여러 가지 구조물도 설치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그렇고요. 또 그 케이블 회선수가 9회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규모로 전력을 이렇게 보내는 경우, 뭐 이건 단순히 배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중화로 송전 같은 것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지중화 선로 같은 경우도 보통 이렇게 전력구를 이용해서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 직매식이나 관로식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에도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한강 하저로 이렇게 그 전력기를 보내야 된다,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암거식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로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직매식이라는 것은 이 트러프라고 하는 간단한 이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게 있으면 그 안에 이제 모래를 놓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전선, 케이블을 이렇게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뭐 습기 같은 게 좀 들어닥치지 않게 뚜껑을 덮는 방식,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거기다 이제 흙을 메꾸는 방식대로 보통 많이 합니다. 뭐 그리고 관로식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렇게 땅 속에 전선을 묻는데, 이런 주름관, PE 주름관이라 했는데 아까 말한 ELP, FEP 이런 주름관 같은 것을 이렇게 넣는 구조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그 직매식보다는 큰 전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위로 이제 도로 같은 게 좀 지나가거나 이럴 때 사용하고요. 그거 암거식, 전력구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보면은 굉장히 많은 케이블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맨 하단에 송전용 케이블, 그러면 최소한 뭐 154, 즉 154,000V 같은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배전용 케이블, 앞서 우리가 전봇대에서도 설명한 투투라인, 이런 것 같은 게 지나가겠죠. 그리고 이 송전용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154로 생각하는데 일부지만은 정말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아요. 3, 4호까지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뭐 아주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3, 4호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 굉장히 지하 대심도로 파가지고 정말 깊은데 이렇게 있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한전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좀 치적이라 내세울 만하니까 거기 아예 전시관 같이 꾸며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가본 데 중에 이제 저기 분당 구미동 쪽에 있는 곳에 케이블헤드 쪽에 보면은 그 엄청나게 깊은 깊이로 이 3, 4호의 지중 송전 선로를 한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딱 와서 이제 어떻게 전선이 들어가는지, 케이블 자체 한 가닥의 굵기가 제 몸뚱아리보다 더 굵어요. 그런 것이 쫙 지하로 들어가는 것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즉 지중화라는 건 배전뿐만이 아니라 송전 같은 것도 같이 하는 경우도 많다.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들어서 거기에 전선을 보내는 게 암거식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중 송전소관이 지나갈 정도면은 보통 이제 공동구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수도관이 되고 뭐 가스관이 되고 뭐 이런 거 하다못해 전화 통신선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 도로 밑에, 그러니까 대로라고 할 수 있죠. 그 넓은 도로 같은 게 있으면은 그 아래에 이렇게 큰 구조물이 있고,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면 보수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설계된 데가 있습니다.
가공 전선, 즉 전봇대나 그 송전선은 ACSR이라고 하는 강심 알루미늄 연선을 사용한다 그랬었는데, 지중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볍게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매우 무겁고 그리고 두툼한 케이블을 이용해서 전류를 보내게 됩니다. 케이블이라는 일반 전선과 달리 굉장히 이제 절연에 강한 그런 소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그럴 만한 게 열발산도 어렵고, 그리고 어떤 그 지상에서의 압력 같은 것, 습기 같은 걸로부터도 전류가 흐르는 것을 보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보통 이제 지중화 송전선로, 즉 154 이상의 경우는 XLPE 재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든 케이블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지중화 배전선로의 경우는 TLCNCVW나 FRCNCW라는 이런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전기 기사 같은 거 자격증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수변전 시설 보면은 뭐 죽어라고 외우는 단어일 거예요. 뭐 어떤 것을 해갖고 뭐 들어온다 어쩐다 했는데, 이게 이제 지중으로 들어올 때 이런 걸 사용하거든요. 여기서 뭐 이제 TR이라는 것은 뭐 그 트리 현상으로부터 이제 좀 보호할 수 있는 케이블, 뭐 FR 같은 경우는 난연성이나 해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재질, 뭐 이런 거 같은 거 쓰고요. 그리고 이제 한전 패드 변압기에서 저압으로 이렇게 변압돼서 각 그 수용가, 즉 주택 같은 데 공급하는 경우에는 CV 케이블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CV 케이블은 저도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케이블 중에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건물 안에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지중화에서 그 투트라인급 이상의 고압이 아닌 저압으로 인입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에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TRCNCV W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렇게 이제 도체 외에도 그 주변으로 이게 절연물과 절연 개체 그리고 차폐물 같은 게 있어가지고 실제로 전선을 보면 굉장히 두툼합니다. 그에 반면에 제가 이제 공사 현장에서 많이 쓴다고 하는 CV 케이블 같은 경우에도 뭐 케이블 자체니까 이제 두툼한 시스도 있고 그 안에 개재물, 절연물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좀 우리가 쉽게 구할 수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시공도 간단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중화 케이블을 이렇게 파이프, 즉 전선관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 했을 때 쓴다는 ELP 전선관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주름관과 비슷하게 생겼고, 이제 공사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 CD 전선관과 비슷한데, 이게 이제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면 이렇게 철심이 이렇게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 철심을 그냥 뭐 장식품으로 달아놓은 게 아니라, 지중화 선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10m, 20m 이렇게 짤막짤막한 거리를 가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공사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전선관 안에 전선을 넣고 빼는 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요비선이라고 하는 그 전선 인출선을 이용해서 빼고 넣고 막 그런 거를 많이 하시는데, 애초에 이 ELP 전선관은 이 이제 철로대 철사 같은 것이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케이블을 묶어 가지고 쭉쭉 잡아 당기는 거, 물론 사람 손으로는 안 되면 기계를 이용해서라도 이렇게 전선관, 즉 옷을 입히는 거죠, 한마디로. 예, 그렇게 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쇠꼬챙이 같이 철사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지중화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지난 강의에서도 이제 그 송전탑과 그리고 전봇대 같은 가공에 대한 이야기도 했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어떤 그 전류를 흘려보내는 어떤 그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면은, 방식이라기보다 어떤 뭐 구조물 그런 거랑 얘기한다면, 이 궁극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전부 다 송배전 쪽의 이야기잖아요. 송배전에서 알아야 될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배전 같은 경우에는 전압 강화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오메 법칙에서도 그랬고 전기 이론 강의에서도 틈틈이 얘기한 게, 전선의 길이를 길게 하면 할수록 전압이 조금씩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송배전 선로는 굉장히 장거리를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압 강화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말은 어려워요. 뭐 임피던스, 어드민턴스, 부하의 크기에 따라서 송전답 비하나에 비해서 수전답 전압이 낮아지는 거. 우리가 전기를 이렇게 딱 보낼 때는 이 정도 전압을 보냈는데, 나중에 내가 받는 쪽에서는 이렇게 좀 낮아져 있다. 그 이유로 뭐 임피던스가 되고 어드민턴스, 뭐 부하나 역률 이런 것 때문에 좀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압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구하는 공식 같은 게 바로 이제 좀 방식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단상 3선식, 직류 3선식, 뭐 삼상 4선식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배전 같은 경우가 삼상 4선식이 많다 그랬잖아요. 삼상 4선식 같은 경우는 이 공식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전압 강화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L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랭스를 말하죠. 길이가 되는 거고, I라는 게 전류, 그리고 여기 A가 암페어가 아닙니다. 단면적을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가지고 이 배전 같은 경우 삼성산소식이 많다 보니까 전압 강화를 구할 수 있고요. 송전 같은 경우에는 삼성산소식이 많다 보니까 이 분자에서 17.8을 30.8로 바꾼 값으로 이렇게 하면은 대략적인 전압 강화가 얼마가 나오나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전압 강화의 어떤 절대적인 값을 앞선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면은 그 전압 강화가 어느 정도 됐나 보는 것에서는 우리가 네이셔 개념, 즉 비율을 얘기할 수 있죠. 그 전압 강화를 백분율로 표시한 게 바로 전압 강화율입니다. 바로 이 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좀 그 고양이 코를 옆으로 한 것 같은 게 바로 이제 엡실론이라고 하는 그립서입니다. 엡실론이라고 해서 전압 강화율을 표기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ES와 E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ES라는 게 바로 송전단 전압. 송전탑에서 있는 전압이 아니라 송전단 전압, 즉 보내는 쪽의 전압을 말해요. 그리고 ER이라는 것은 수전단 전압, 받는 쪽의 전압을 말하는 거죠. 네, 이렇게 대입을 하시고 분모 역시 수전단 전압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100분율로 계산한 게 바로 전압 강화율이고 이 값 같은 경우에는 더 간단하게 계산한 건데 수전단 전압분에 여기 소문자 2라고 있는 게 바로 전압 강화 값입니다. 즉 전압이 되겠죠. 얼마나 떨어졌냐. 100V에서 95V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5V가 바로 전압 강화가 된 값이잖아요. 그럴 때 이 값을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결국에는 이거랑 똑같아요. 송전탑에서 수전탑 값을 뺀 값. 전압 강화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현상이지만 그걸 줄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이건 조금 말장난 같아요. 선로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전압 강화가 심하니까 선로의 길이를 짧게 하라 그러는데 물리적인 거리를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방법이기도 합니다. 즉 뺑뺑 돌아가지 말고 직선 거리를 최대한 이용해라. 그리고 부하의 역률을 계산해 부하 전류의 크기를 찾게 한다. 이거는 제가 앞서 역률 강의에도 얘기했지만 역률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역률이 좋지 않을수록 전류의 값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률을 계산하는 것을 통하면은 전류의 값이 낮아지니까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전압 강화가 줄어들 수 있겠죠. 실제로 역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전압 강화가 같이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의 굵기를 크게 한다. 어떤 공장을 가서 보니까 조명을 굉장히 많이 달았는데 간헐적으로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조명이 문제가 아니라 전압 강화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 공장 자체가 굉장히 이제 전선이 많이 길게 있다 보니까 이럴 때는 등기구를 조치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전선을 한 단계 더 굵은 전선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전압 강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로의 임피던스, 그러니까 선로 자체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물질을 좀 적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전에서는 이제 뭐 지중이든 가공이든 이런 걸 다 계산을 해서 전압 강화를 최대한 적게 할 수 있게 시공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이론적인 건 좀 알아두면 좋겠다 했고요. 전압 강화 허용 기준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는 조금 달랐어요. 뭐 60m에서 뭐 120m, 120m에서 뭐 200m 하면서 그 뒤로에 대한 어떤 그 기준 같은 게 좀 달랐었는데 이번에 그 한국전기설비규정 즉 KEC에서 허용 전압 강화 기준이 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제 실무에 계신 분들도 되게 중요하겠지만은 전기 자격증 공부하신 분들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비슷하게 그 변압기 2차 측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인입점, 즉 전기 수용과의 입구라고 하시죠. 대문 같은 곳까지 들어오는 거리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이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변압기에서 공급할 때와 저압으로 공급할 때 이야기했는데 둘 다 똑같이 저압으로 공급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 변압기에서 공급한다는 얘기는 달리 말하면 자가용 수용 설비에서 공급한다 얘기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직접 수변 전시를 두고 그곳에서부터 이렇게 전기를 공급받을 경우 뭐 이제 뭐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그 변압기가 있더라도 실제로 이제 내가 쓰는 세대까지는 그렇게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근데 뭐 극단적인 얘기겠지만은 롯데월드 타워 같이 높이가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 알기로 123층에 550m 정도가 된다는데 그 정도 같은 경우는 지하에 수변전 시설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꼭대기까지 전기를 올리면 전압 강화가 엄청 일어납니다. 500m를 이렇게 한 번에 싹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건물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이제 변압기를 두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근데 중간중간에 변압기를 두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게 지하에서 전기를 올린다면 200m를 초과하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심하게 일어나는데
그 기준이 이제 7% 이내로 줄여라. 전압 강화가 심하게 떨어지더라도 7% 이상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여기에서 말했듯이 선로의 길이를 짧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면은 더 굵은 전선을 사용해 가지고 전압 강화를 계속 이렇게 좀 개선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압으로 공급한다는 거는 일반용 수변전 시설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게 아니라 한전에서 공급하는 방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류를 흘려보내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전선의 굵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선 공사를 할 때 같이 뭐 몇 암페어에서 몇 스퀘어 쓰고 뭐 그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하는 것이 일반 내선에서 얘기를 하면은 송배전 선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그 상과 선식에 따라서 조금씩 공식이 다릅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되게 비슷해요. 앞서 저희가 진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압 강화 같은 것을 구할 때 공식이 있는데 그걸 그냥 역선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전선의 굵기, 단면적을 구하는 공식인데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배전선로를 많이 쓰는 삼성 사선식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이 공식을 이용하면 되는데 똑같습니다. L은 길이, 그리고 I는 전류, E는 전압 강화입니다. 이 전압 강화의 어떤 절대적인 값이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아까 우리가 이제 전압 강화값 구할 때는 여기가 A였고 그때 제가 전선의 단면적이라 했잖아요. 그 공식 그대로 이렇게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압 강화와 달리 전압 변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오래된 집 같은 경우는 에어컨 같은 게 딱 돌아가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불이 깜빡거리거나 막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때 이제 순간적으로 그 에어컨 컴프레셔가 돌아가면서 전류가 그쪽으로 확 쏠리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전압이 딱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이제 원래 이제 정상 전압으로 왔는데 이 전압 변동 자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전압 변동이 어느 정도 됐냐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게 바로 전압 변동률입니다. 그때 이제 구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돼지꼬리 같이 생긴 게 이게 시그마라 그럽니다. 그리스어 소문자 시그마. 그리고 여기에서 같은 전압이긴 한데 이 V0R이라는 것이 무부하 때 전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전기를 아무것도 물리지 않았을 때,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VR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하가 걸렸을 때입니다. 즉 무부하, 아무것도 안 물렸을 때에서 실제 전기를 물려서 이게 딱 전압 변동이 생기는 시점의 전압, 이 차이를 보고 이걸 백분율로 한 것이 바로 전압 변동률입니다. 그래서 전압 변동률을 낮추는 방법 같은 경우는 전원 측 임피던스를 작게 한다는데 이건 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많이 보는 경우는 그 AVR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전압 조정 장치 같은 걸 설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가정집 같은 데 같은 경우는 이 전압 변동으로 인해서 자전제품이 고장나고 이런 일은 거의 없지만은 좀 이제 좀 의료기기 같은 예민한 기기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서버실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세하게 전압 변동이 생기면서 기계를 소손시키는, 망가뜨리거나 고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AVR을 설치할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중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고 송배전 선로의 특징 같은 것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럼 지중화 현장을 직접 가서 강의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서울에 위치한 한국전기공사협회 인근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쪽 가공선로로, 즉 전봇대를 통해 이렇게 전력선이 여기까지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주를 보시면은 가공선로가 땅속으로 이렇게 내려와 지중선로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전주는 가공선로와 지중선로의 경계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중선로가 시작되는 이 지점의 이 바닥을 보면은 지중선로 표시기가 이렇게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중지역에서 볼 수 있는 구조물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중화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이 네모나고 지면으로 노출된 이것을 가리켜 패드라고 합니다. 이 패드는 크게 개폐기와 변압기로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SW라 써 있으면 개폐기, 그리고 TR로 써 있으면 변압기입니다. 특히 이 패드 주변에서의 주의할 사항으로서는 땅속으로 전력 케이블이 지나가기 때문에 불착 작업 같은 것을 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한전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경고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맨홀과 핸드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중화 전력선이 각 수용가로 전달될 때 분기되는 지점은 어딜까요? 바로 이 네모난 구멍, 즉 핸드홀을 통해서 이렇게 분기가 됩니다.
한전에서 관리하는 이 네모난 구멍은 사람 손이 들어갈 만한 크기를 핸드홀이라 그러고, 이보다 좀 크고 둥글둥글한 걸 가리켜 맨홀이라고 합니다. 보통 표면에는 이렇게 한전 또는 전기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곳을 기준으로 수용가와 한전에서 관리하는 전력선도 서로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지중화 지역에도 안전한 전기 공급을 위해 여러 가지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무심코 지나가더라도 우리 전기 기술자라면 최소한 어떤 구조물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땅속으로 전력 케이블을 통해 전기를 공급하는 지중화와 송배전 선로에서의 알아둘 것에 대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데 활용하는 전력량계, 즉 계량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전기공사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는 물론 전기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전초기직, 한국전기공사협회 스마트 전기안전 AI센터와 오송사옥의 성공적인 건립을 통해 전기공사업계의 100년 미래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생명처럼 소중한 안전의 가치를 바탕으로 전기공사인의 삶과 함께해온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은 현장에 한 번 더, 기업과 한 발 더, 현장 중심의 사고와 기업의 눈높이로 늘 가까이에 있겠습니다. 당신의 안전이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